거기서 얌전히 있어. 금방 올게.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12살 서연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절벽 끝에 홀로 남겨진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녹음기의 모습을 보며 이게 날 살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년 후 화려한 자선사업가로 살아가던 서연이의 엄마 앞으로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날아듭니다. 당신이 그날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15년 전 그날 절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소녀의 생존 기록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통쾌한 반전 드라마.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흘 전 절벽으로 가기 전의 일이었어요. 소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고 집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새엄마는 전업주부였어요.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시간이 되자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앉았고 새엄마가 그 옆에 앉았어요. 서연이는 맨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새엄마가 일어나서 밥그릇과 국그릇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찌개가 놓였고 새엄마 앞에도 똑같이 차려졌어요. 서연이 앞에는 물 한 컵만 놓여 있었죠. 서연이는 물컵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새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 아버지가 서연이를 보며 물었죠. 서연아, 왜 밥을 안 먹니? 서연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새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애가 아까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대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밥은 안 줬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식사를 계속했죠.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새엄마가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거실로 가자 새엄마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배고프면 참아. 애는 굶어야 사람 돼.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서연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 방에 들어가 책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액자를 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액자 속에는 친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서연이가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나서 학교로 향했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책상 위가 텅 비어 있었죠. 액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서둘러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친엄마가 남긴 목걸이도 없어져 있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친엄마의 카디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로 뛰어나가 새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사진이요. 제 방에 있던 사진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새엄마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거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버렸어.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왜요? 집에 불길해서. 새엄마는 다시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은 빨리 치워야 돼. 안 그러면 우리까지 안 좋아져. 서연이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참았죠. 새엄마가 다시 한번 서연이를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이 얘기하면 안 돼.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또 슬퍼하실까봐 내가 치운 거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돌아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그날 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새엄마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요? 새엄마가 아버지의 코트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아버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죠. 피곤하네. 오늘 회의가 너무 길었어. 새엄마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죠. 서연이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새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죠. 이번에는 서연이 앞에도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먹을 수 있었죠. 새엄마가 아버지에게 반찬을 더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아버지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했어요. 서연이는 조용히 자기 앞에 밥을 먹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학교 어때? 서연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새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애가 요즘 좀 말썽이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새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새엄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숙제를 자꾸 안 해간대요. 거짓말이었죠. 서연이는 매번 숙제를 다 해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며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그게 사실이니?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죠. 새엄마가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숙제 꼭 하렴. 네. 서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자 새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서연이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한테 쓸데없는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새엄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는 동안 서연이는 새엄마의 진짜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는 해외 출장으로 집에 없었고 집에는 서연이와 새엄마만 있었죠.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괜찮아. 애 아빠는 지금 해외야.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책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새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아직은 아니지. 좀 더 기다려야 돼.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조금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새엄마는 거실 창가에 서서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돈은 이미 많이 빼돌렸어. 통장도 따로 만들어놨고 웃으며 말하고 있었죠. 서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애 문제아로 만들면 돼. 아빠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차가운 목소리였죠.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새엄마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는 재빨리 방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엄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서연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작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중고폰이었지만 녹음 기능은 잘 작동했죠. 서연이는 휴대폰을 켜고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빨간 점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녹음 중. 서연이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침대에 누웠죠.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항상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새엄마가 귓속말로 협박할 때마다 녹음했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녹음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서연이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다시 들으며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가 남아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새엄마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빠 출장 가시는 날이야. 새엄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둘이 나들이 갈까? 서연이는 새엄마를 바라봤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엄마는 평소에 서연이와 단둘이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었어요. 어디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산, 공기 좋은데. 새엄마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겨울산도 예쁘잖아.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죠. 배터리를 가득 충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버지가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녀올게. 일주일 후에 올게. 새엄마에게 인사하며 말했죠. 서연이에게는 머리만 쓰다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새엄마가 서연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준비해. 출발한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검은색 세단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연이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미 녹음은 시작된 상태였죠. 1시간쯤 달렸을 때 새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를 세우지 않고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어요. 응, 나야. 새엄마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죠. 지금 가는 중이야.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자 새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할게.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빨간 점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사고처럼 만들면 돼. 그럼 아무도 의심 안 해. 새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실족사. 겨울사는 위험하잖아. 차가운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애 아빠는 일주일 후에나 돌아오니까 그때까진 다 정리되겠지. 서연이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 재산은? 보험금도 있잖아. 새엄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당연히 다 우리 거지. 애명의로 된 것도 전부 내가 관리하게 돼. 전화가 끊어지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엄마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쳐다봤어요. 서연이는 창밖만 바라보는 척하고 있었죠. 차가 점점 산길로 접어들면서 길이 좁아지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나무들만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송이씩 날리더니 점점 굵어지고 있었죠. 차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더욱 좁아졌고 한쪽에는 절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래를 흘끗 봤습니다. 까마득하게 깊은 낭떠러지였어요.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한적한 곳에 멈춰섰죠. 새엄마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고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려. 차갑고 짧은 명령이었죠. 서연이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몸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고 발밑의 땅은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죠. 새엄마가 서연이의 팔을 잡고 절벽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리 와. 서연이는 끌려가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녹음 중이었죠. 절벽 끝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새엄마가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를 뒤로 돌려 세우고 밀었어요. 서연이는 비틀거리며 절벽 쪽으로 가까워졌죠. 뒤돌아보니 아래가 보였습니다. 아찔한 높이였어요. 새엄마가 서연이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죠. 거기서 얌전히 있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서연이는 새엄마를 바라봤어요. 새엄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진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새엄마는 서연이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서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새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이 걸렸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연이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 시간은 이미 2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죠. 서연이는 녹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벽 끝으로 다가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위들이 뾰족하게 솟아 있었고 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서연이는 한참 동안 서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떨어지면 살 수 없겠구나.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어요. 서연이는 뒤로 물러나며 외투를 벗기 시작했죠. 얇은 외투였지만 그나마 따뜻했던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외투를 벗고 나니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서연이는 외투를 절벽 근처 나뭇가지에 걸쳐 놓았죠. 바람에 흔들리는 외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다음은 신발이었어요. 서연이는 왼쪽 신발을 벗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죠. 오른쪽 신발은 그대로 신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빼내서 바닥에 내리쳤어요.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지면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서연이는 파편 몇 개를 주워서 절벽 끝에 뿌렸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파편들이 검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여기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죠. 서연이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외투, 신발 한 짝,
깨진 케이스. 충분했어요. 서연이는 반대편 숲속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눈을 밟으며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숲속으로 들어가자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서연이는 계속해서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서연이의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서연이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무들만 빼곡하게 서 있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서연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죠.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한참을 더 걸었을 때 앞쪽에 큰 바위가 보였어요. 바위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죠. 동굴까지는 아니었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바위 아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고 안쪽은 눈이 쌓이지 않아 바닥이 보였죠. 서연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켜자 빨간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녹음을 멈추지 않고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죠.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숨소리마저 죽이며 참고 있었죠.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이는 눈을 감고 휴대폰을 더 세게 껴안았죠. 살아야 해. 이 녹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을 때 저 멀리 산 아래에서는 검은색 세단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죠.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차가 멈춰 섰어요. 새엄마가 차에서 내렸죠.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절벽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씩 찍히고 있었죠. 절벽 근처에 도착하자 새엄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외투가 보였어요. 바위 위에 놓인 신발 한 짝도 보였죠. 그리고 눈 위에 흩어진 검은 케이스 파편들도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절벽 끝까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엄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차로 돌아가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어. 깨끗하게 정리됐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자 새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완벽해. 누가 봐도 사고야. 차에 올라타며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애아빠만 설득하면 돼. 충격받았으니까 위로해주면서 일주일 후에 돌아오면 실종 신고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망 처리될 거야.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럼 재산 정리 시작하면 돼. 새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숲속 바위 아래에서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추위와 공포 때문이었죠. 하지만 새벽이 되어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서연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바위 밖으로 기어 나오니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죠.
서연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배터리가 30% 남아 있었어요. 녹음 시간은 15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죠. 서연이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이걸 지켜야 해.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서연이는 산 아래를 향해 걷기 시작했죠. 신발 한 짝만 신고 있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서연이는 작은 도로를 발견했습니다. 포장도로였어요. 도로를 따라 걷다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죠. 서연이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서연이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내렸죠. 애야, 괜찮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길을 잃었어요. 남자는 서연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외투도 없이 신발 한 짝만 신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서연이가 다시 대답했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로 데려다 줄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시내까지만 태워주세요. 남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서연이를 트럭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살아남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시내에 도착한 서연이는 트럭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렸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였어요. 서연이는 역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옷에는 흙과 눈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이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리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20% 남아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확인하자 15시간 분량이 저장되어 있었죠. 서연이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천천히 업로드되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자 업로드가 완료됐죠. 서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역 대합실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서연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새엄마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였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게다가 새엄마는 아버지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죠. 일단 숨어 지내자. 증거를 더 모으고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서연이의 긴 숨바꼭질이 시작되었고 한편 새엄마는 집으로 돌아가 완벽한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엄마의 이름은 차민정이었습니다. 35살이었어요. 서연이 아버지와 재혼한 지는 2년이 지나 있었죠. 민정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한태주는 중견 제약회사의 임원이었고 재산이 상당했어요. 아파트, 예금, 주식까지 합치면 30억은 넘었죠. 민정이 태준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다고 했지만 사실은 민정이 일부러 만든 자리였어요. 태준의 첫 번째 부인은 서연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후 태준은 홀로 서연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여자처럼 행동했죠. 서연이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요. 태준은 민정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재혼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민정은 그날부터 한태준의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서연이의 방을 정리한다며 친엄마 물건들을 조금씩 치웠죠.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없을 때는 서연이를 무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정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서연이를 골라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새엄마였어요. 민정은 서연이를 문제아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건 재혼 1년 후부터였고, 그때부터 서연이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였어요. 민정은 서연이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찬을 적게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밥을 안 주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집에 없는 날이면 서연이는 굶어야 했죠. 배고프면 참아. 살 빼야지.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당시 10살이었고 마른 체구였어요. 살을 뺄 필요가 전혀 없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냉장고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서연이는 물만 마시고 잠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게 유일한 끼니였죠. 민정은 서연이의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내 친구들 엄마가 전화했는데 내가 애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대. 거짓말이었어요. 앞으로 친구 집에 놀러 가지 마. 서연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했고 방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민정은 서연이의 옷도 관리했어요. 새 옷을 사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헌 옷만 주었죠. 학교에서 서연이는 낡은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면 민정이 더 심하게 대할 거라는 걸 알았죠.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였어요. 서연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상장을 민정에게 보여줬죠. 민정은 상장을 받아들고 한참 쳐다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 가져오지 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는 찢어진 상장을 바닥에서 주워 모았죠. 방으로 돌아가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민정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서연이를 괴롭혔죠. 서연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친엄마가 남긴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함께 찍은 사진들도 하나씩 없어졌죠. 서연이가 좋아하던 인형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물어볼 수 없었어요.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민정은 태준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상냥하고 다정했어요. 서연이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척했죠. 서연아, 숙제 다 했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민정이 서연이를 잘 챙겨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준이 자리를 뜨는 순간 민정의 얼굴은 차갑게 변했죠. 서연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매일 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정의 학대는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고 서연이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민정은 서연이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죠. 먼저 서연이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공부에 방해된다며 태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태준은 별 생각 없이 동의했죠. 그래, 중학생 되면 다시 사주자. 서연이의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없었고 전화를 할 수도 없었죠. 민정은 또 다른 수를 썼습니다. 서연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서연이가 요즘 집에서 거짓말을 자주 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혹시 선생님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만약 서연이가 집안일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민정이 부탁했어요. 아이가 요즘 사춘기라서 그런지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은 알았다고 대답했죠. 이제 서연이가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해도 선생님은 상상이라고 생각할 거였습니다. 민정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퍼뜨렸어요. 우리 서연이가 사춘기라 힘들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 말했죠. 거짓말도 하고 가끔은 이상한 행동도 해요. 아주머니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휴, 힘드시겠어요. 민정은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를 문제아로 만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원래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있었죠. 서연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죠. 어느 날 서연이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태준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였어요. 아빠, 할 말이 있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태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봤습니다. 뭔데? 엄마가. 서연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정이 나타났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서연이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서연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은 그대로 식탁으로 갔죠. 서연이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서연이에게 다가왔죠. 아빠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정이 서연이의 턱을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렸죠. 내 말 들어. 내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든 아빠는 날 믿을 거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문제아야. 학교 선생님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아. 민정이 서연이의 턱을 놓으며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방을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죠.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고 민정은 서연이를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민정은 서연이를 괴롭히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표는 돈이었죠.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은 태준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제가 가계부를 쓸게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집안 살림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요. 태준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민정에게 생활비 통장을 맡겼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오는 통장이었어요. 민정은 그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계부를 쓰는 건 처음 한 달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돈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라며 받은 돈 중 100만 원씩을 자기 비밀 통장으로 옮겼죠. 태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나자
민정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태준의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보, 저도 카드 하나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태준은 흔쾌히 승낙했죠. 민정은 그 카드로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 보여주는 건 일부분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죠.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등을 사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억을 넘어갔어요. 민정은 그 돈을 자기 명의 통장에 숨겨두었죠. 태준 명의로 된 서연이의 교육보험도 해지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교육보험 수익률이 안 좋대요.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준은 민정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죠.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3천만 원도 민정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태준의 회사 주식도 조금씩 팔기 시작했죠. 태준 명의로 된 주식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태준이 서재에서 일할 때 몰래 봤어요. 민정은 조금씩 주식을 팔았죠. 한 번에 많이 팔면 눈치챌 수 있으니까 천천히 팔았습니다. 1년 동안 5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 돈도 자기 통장으로 옮겼죠. 태준은 주식 계좌를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민정은 완벽하게 들키지 않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죠. 재혼 2년 동안 민정이 모은 돈은 2억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죠. 태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태준이 죽거나 서연이가 사라지면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민정에게 상속될 거였어요. 민정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민정은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그 통화를 엿들었어요.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죠. 사고처럼 만들면 돼. 그럼 아무도 의심 안 해. 서연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정이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서연이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고 민정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계획을 세웠어요. 태준이 해외 출장을 가는 날을 노렸죠.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는 긴 출장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을 처리하면 완벽할 거였어요. 민정은 절벽을 물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산속 도로를 찾았죠.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고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장소였어요. 민정은 몇 번이나 그곳을 다녀왔죠. 혼자서 차를 몰고 가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CCTV가 없는지 사람들이 다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죠.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서연이를 차에 태워 그곳으로 데려가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사고로 보이게 만들면 됐죠. 신발과 외투를 남겨두고 실족사로 처리하는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도 사고로 결론 날 거였어요. 민정은 친구에게도 계획을 말했죠. 공범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는 민정의 옛 동창이었고 빚이 많았어요. 민정은 친구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일 끝나면 5천만 원 줄게. 친구는 승낙했죠. 태준이 출장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연이에게 말했죠. 내일 우리 아들이 갈까? 서연이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진짜 의도를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민정이 더 의심할 거였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배터리를 가득 충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절벽을 향해 출발했고 서연이는 자신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착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시내의 작은 고시원에 숨어 지내고 있었죠. 트럭 아저씨가 태워준 곳에서 걸어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0만 원이면 묵을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가진 돈은 2만 원뿐이었죠. 친구에게 빌린 용돈을 모아둔 거였습니다. 서연이는 고시원 주인에게 사정을 말했어요. 이틀만 재워주세요.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주인은 서연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들어와. 서연이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모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파일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사고처럼 만들면 돼. 재산은 다 우리 거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게다가 민정은 이미 서연이를 문제아로 만들어 놓았어요. 서연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일단 더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기다리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했어요. 서연이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죠. 2만 원. 일단 먹을 것부터 사야 해. 고시원을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물 1병을 샀어요. 1,500원이 남았죠. 서연이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삼각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씹으며 생각했어요.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날 밤 서연이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고 꿈속에서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서연이는 고시원 주인에게 인사하러 갔죠. 감사했어요. 돈은 꼭 갚을게요. 주인은 서연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집에 안 갈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요. 왜? 위험해서요.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혹시 어려우면 여기 가봐. 명함에는 청소년 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서연이는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작은 건물 안에 쉼터가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이는 안으로 들어갔죠. 쉼터에는 서연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집을 나온 아이들이었어요. 쉼터 선생님은 서연이에게 방을 안내해줬죠. 여기서 지내. 밥은 하루 3끼 다 나와. 서연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하자. 서연이는 방에 짐을 풀었죠. 가진 것이라곤 휴대폰 하나뿐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이는 쉼터에 적응해 갔습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절대 자신의 사연은 말하지 않았죠. 선생님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쉼터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실종 신고를 검색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종 신고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며칠 후 뉴스에 작은 기사가 떴어요. 강남구 거주 소녀 실종, 절벽에서 흔적 발견. 서연이의 이름이 나와 있었죠.
기사에는 민정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제발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서연이는 기사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민정은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민정을 동정하고 있었죠. 댓글에는 딸을 잃어서 얼마나 힘들까, 불쌍한 엄마라는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컴퓨터를 끄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쉼터에서 지내며 공부를 계속했어요. 학교에는 갈 수 없었지만 책은 읽을 수 있었죠. 선생님이 교과서를 구해줬습니다. 서연이는 혼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확인했죠.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민정이 한 말들을, 그날의 기억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쉼터에는 서연이를 포함해서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묻지 않았어요. 그게 쉼터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죠. 서연이는 낮에는 쉼터에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어요. 선생님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고 말했죠.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서연이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을 덜 하게 됐어요. 민정에 대한 생각, 절벽에서의 기억, 그 모든 게 조금씩 희미해졌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밤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들었죠.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사고처럼 만들면 돼. 서연이는 이 녹음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매일 들었어요. 언젠가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날이 올 거였죠. 어느 날 선생님이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죠. 못 가요. 왜? 들키면 안 돼요. 선생님은 서연이의 사정을 모두 알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검정고시 준비는 어때?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봤죠. 검정고시요? 응.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 교재도 있고.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검정고시 교재를 받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오후에는 3시간씩 책상 앞에 앉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는 동안 서연이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뉴스를 통해 민정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민정은 여전히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었죠. 뉴스에서 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을 찾아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제발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손에는 서연이의 사진을 들고 있었죠. 민정은 실종자 가족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울고 위로를 받았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태준도 귀국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태준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민정은 태준을 위로하며 옆에 붙어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서연이는 꼭 돌아올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민정을 믿고 의지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민정은 속으로 웃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준 몰래 변호사를 만났어요.
실종자가 한 달 이상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니 상속이 진행됩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만 기다리면 돼.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서연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박스에 담아서 창고로 옮겼죠. 책상도 치웠습니다. 서연이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어요. 태준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죠. 벌써 치우는 거야?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방을 볼 때마다 목이 메는 척했어요. 태준은 민정을 안아줬죠. 미안해. 당신도 힘들 텐데. 민정은 태준의 품에 안긴 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요. 민정이 서연이의 흔적을 지우는 동안 쉼터에 있던 서연이는 우연히 그 뉴스를 보게 되었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쉼터 컴퓨터로 민정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뉴스 기사를 저장하고 인터뷰 영상을 다운받았죠. 민정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또한 민정의 SNS도 찾아냈어요. 서연이는 민정의 게시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SNS에 슬픈 글을 자주 올리고 있었어요. 딸이 그립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댓글에는 위로의 말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민정이 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카페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었죠. 게시물에는 친구 덕분에 조금 위로받았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민정은 너무 밝게 웃고 있었어요. 딸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서연이는 그 사진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또한 민정이 자주 만나는 친구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SNS를 뒤져서 그 친구의 계정도 찾아냈죠. 이름은 김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의 계정에도 민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둘이 자주 만나는 것 같았죠. 서연이는 수정에 대한 정보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공범일지도 몰라. 절벽에서 민정이 전화로 통화했던 사람이 수정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서연이는 모든 정보를 USB에 저장했죠. 녹음 파일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서연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쉼터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서연이는 매일 공부하고 일을 도우며 지냈죠. 몸도 많이 자랐습니다. 쉼터에서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민정의 집에서는 늘 굶주렸지만 이제는 달랐죠. 키도 크고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서연이는 낯선 자신을 봤어요. 예전의 서연이가 아니었죠.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서연아, 많이 컸네.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도 웃었죠. 네. 쉼터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도 친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연은 말하지 않았죠. 검정고시 공부는 계속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도와줬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설명해 줬습니다. 서연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 혼자 살아가려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밤에는 여전히 녹음을 들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민정의 목소리, 그날의 일들을요. 어느 날 서연이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는 없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증거를 모으고 더 준비해야 했어요. 서연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죠. 그리고 1년이 흘렀을 때 서연이에 대한 실종 선고가 법원에 신청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강남구 실종 소녀, 실종 선고 신청. 서연이는 쉼터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읽고 있었죠. 민정이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법적으로 가능했어요. 실종 선고가 받아들여지면 서연이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될 거였죠. 그럼 민정은 서연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서연이는 손을 꽉 쥐었어요. 아직은 안 돼.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서연이가 나타나면 민정이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법원 심리가 열렸어요. 민정은 법정에 나가 진술했죠. 딸을 1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는 민정을 안쓰럽게 바라봤죠. 태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죠. 경찰 조사 기록, 수색 기록, 모든 것이 사고로 보였습니다. 실종 선고를 인정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서연이는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민정은 법정을 나오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재산이 이제 민정의 것이 될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서연이는 쉼터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죠. 민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서연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하지만 아직 14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였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서연이는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 응? 저 변호사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 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알아볼게. 며칠 후 서연이는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가줬어요. 상담실에서 젊은 변호사를 만났죠. 무슨 일로 왔니?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 좀 들어봐 주세요.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사고처럼 만들면 돼.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변호사는 서연이를 봤어요. 이게 진짜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새엄마예요.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 서연이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미성년자라서 증언 능력이 제한돼.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변호사가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 때가 올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봤습니다. 언제요? 내가 성인이 되면. 그때 직접 고소할 수 있어. 서연이는 계산했어요. 성인이 되려면 아직 5년이 남았죠. 5년. 기다릴 수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27살이 되어 있었어요. 쉼터를 나온 지도 오래되었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사무소에서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준비를 도왔죠. 서연은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키는 165cm까지 자랐고 얼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12살 때의 어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서연은 이름도 바꿨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한서연이 아니라 이제는 김지우로 살고 있었어요. 개명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죠. 쉼터 선생님이 도와줬습니다. 서연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죠.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내고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15년 전 그날을 말이죠. 매일 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수백 번도 넘게 들은 파일이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했죠.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 어느 날 퇴근길에 서연은 대형 전광판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민정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자선 행사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희망 나눔 재단 창립 기념식. 그리고 그 옆에 민정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죠.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정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50대가 된 민정은 우아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희망 나눔 재단. 재단 홈페이지가 나왔죠. 민정이 5년 전에 설립한 자선재단이었습니다. 소외된 아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어요. 후원금도 상당했죠. 재단 소개 페이지에는 민정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딸을 잃었어요. 민정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죠. 그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민정은 15년 동안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요. 딸을 잃은 불쌍한 엄마에서 이제는 자선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민정을 존경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왔어요.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앵커가 칭찬하며 말했죠. 서연은 재단 행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대형 호텔에서 창립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있었죠. 서연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무대가 됐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박스를 꺼냈고 그 안에는 15년 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죠. 그리고 민정의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제보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차민정 이사장에 대한 제보. 본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대신 첨부 파일을 하나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일부분이었어요. 민정이 그 애만 없으면이라고 말하는 부분만 잘라서 보냈죠. 전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작은 균열부터 만들려고 했죠. 며칠 후 재단 내부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익명 제보를 언론에 흘렸어요. 작은 인터넷 언론사가 기사를 냈죠. 희망 나눔 재단 이사장, 의문의 녹음 파일 논란. 기사에는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누구 목소리지? 조작 아니야? 민정은 즉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군가 저를 해하려고 만든 조작 파일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그럼 목소리는 누구 겁니까?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민정이 대답했어요. 성대 분석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죠. 사람들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민정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 다음날 서연은 또 다른 제보를 했어요. 이번에는 민정의 SNS 캡처 사진이었죠. 서연이가 실종된 지 한 달 후 민정이 친구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딸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언론사가 기사를 냈습니다. 자선사업가 차민정, 딸 실종 직후 화난 미소 포착. 사진이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딸 잃고 한 달 만에 저렇게 웃어? 뭔가 숨기는 거 아냐? 민정은 다시 해명했죠. 친구가 위로해줘서 잠깐 미소 지은 겁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재단 후원금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야. 그렇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민정의 이미지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서연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명확했죠. 15년 전 한서연 실종 사건 재수사 요청. 본문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조금씩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전체는 아니었지만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올렸어요. 민정의 SNS 사진들도 함께 첨부했죠. 15년 전 절벽에서 실종된 한서연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글을 썼어요. 새엄마 차민정의 행동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청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1000명이 동의했죠. 이틀 후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실종 사건, 재수사 청원 10만 명 돌파.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죠. 민정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진이 민정에게 사퇴를 압박했어요. 이사장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잠시 물러나시는 게. 하지만 민정은 거부했죠. 절대 안 돼.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민정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침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서연 실종 사건, 재조사 착수. 뉴스 속보가 떴죠. 서연은 그 뉴스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15년을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찰은 15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를 열고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당시 담당 형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었죠. 팀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15년 전 사건이라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수사팀은 먼저 절벽을 다시 찾아갔죠. 15년이 지났지만 지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되었죠. 다음은 차민정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민정을 경찰서로 불러들였어요.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죠.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에 대해 물었어요. 인터넷에 공개된 녹음 파일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민정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민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형사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실종되던 날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민정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죠. 형사님, 제 의뢰인은 이미 15년 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이 조사는 부당합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실제로 새로운 물증이 없었죠.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정은 조사를 마치고 당당하게 경찰서를 나갔어요. 하지만 서연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 날 서연은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습니다. 서연은 김지우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에 들어갔어요. 접수처에서 고소장을 제출했죠. 피고 소인은 차민정이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와 재산 횡령이었어요. 검사가 서연을 불러들였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신지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연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김지우라고 적혀 있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한서연과 무슨 관계십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입니다. 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가 한서연입니다. 검사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서연은 15년 전에 실종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전 살아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검사는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제 친아버지 한태준 씨와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결과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였어요. 이건 검사는 할 말을 잃었죠.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USB를 내밀었어요. 15년 전 녹음한 파일입니다. 전체 분량이에요. 검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죠.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검사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고처럼 만들면 돼. 재산은 다 우리 거지. 15시간 분량의 녹음이었어요. 검사는 중간중간 빨리 감기를 하며 확인했죠. 모두 들은 후 검사는 서연을 봤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민정을 기소해 주세요. 검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일단 정식으로 신원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도 감정해야 하고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요. 서연은 15년을 기다렸어요. 한 달쯤은 문제 없었죠.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 후 모든 검증이 끝났고 검찰은 차민정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대형 법정이었죠.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15년 만에 살아 돌아온 소녀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방청객석은 꽉 찼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민정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검사 측 증인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들어오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차민정은 15년 전 의붓딸 한서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죠.
증인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서연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연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엄마 차민정이 저를 차에 태워 산속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절벽 끝에 저를 세워두고 떠났어요. 방청석에서 숨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죠.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날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습니다. 새엄마의 모든 말을 녹음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그 녹음을 법정에서 들려줄 수 있습니까? 네. 서연은 USB를 건넸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차 안에서의 대화가 들렸죠.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전화 통화 소리였어요. 그 애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지.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죠. 사고처럼 만들면 돼.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모든 계획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이 봤죠. 말씀하세요. 이 녹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국과수 감정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죠. 재판장이 녹음을 계속 들으라고 했습니다. 절벽에서의 장면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민정이 서연에게 하는 말이 들렸죠. 거기서 얌전히 있어. 금방 올게.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죠. 녹음이 끝나고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이 민정을 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한서연을 죽이려 했습니까?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죠.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재산 때문 아닙니까? 한태준 씨의 전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민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검사는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15년 동안 한태준 씨 명의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통장 내역이 화면에 떴어요. 총 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죠. 민정은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증인석에서 민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민정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민정의 변호사가 서연에게 물었죠. 증인 15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있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12살 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게다가 차민정은 이미 저를 문제아로 만들어놨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죠. 하지만 15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기다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준비하는데 그만큼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죠. 재판장이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민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민정은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 한가운데서요. 미안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서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괴로웠어. 민정이 울며 말했어요. 매일 악몽을 꿨어. 내가 나타날까봐. 서연은 차갑게 민정을 내려다봤죠. 그래서요? 짧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떨구고 계속 울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차민정에게 살인 미수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법정 경위들이 민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민정은 끌려나가면서 서연을 마지막으로 봤죠. 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민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법정 밖으로 나왔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한태준을 만났습니다. 복도에 한태준이 서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죠. 하지만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태준은 서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앞에 섰어요. 태준은 서연을 끌어안았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작게 말했죠.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태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죠.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후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래?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은요. 고개를 저었죠. 천천히 할게요. 태준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내가 기다릴게.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법원을 나왔죠.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한마디 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죠.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5년 동안 숨어 지내며 힘들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가족 안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주변 어른들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처럼 15년을 기다리지 않도록. 기자들도 숙연해졌죠.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와 함께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맑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30살이 되어 있었어요. 법률사무소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아동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상담을 했어요.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집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찾아왔죠.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부드럽게 말했어요. 도움을 요청한 건 용기 있는 일이야. 아이들은 서연을 믿었죠.
서연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저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소녀는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죠. 서연은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서연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동 학대 신고였죠. 며칠 후 소녀는 안전한 곳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거야.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절벽을 찾아갔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18년 전 그날처럼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절벽 근처까지 다가갔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서연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어요. 18년 전 이곳에 섰던 12살 소녀가 떠올랐죠. 추위에 떨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아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8년 동안 간직했던 그 휴대폰이었어요. 이제는 낡아서 작동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지고 다녔죠. 화면을 쓰다듬으며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날 살렸어. 바람에 눈송이가 날려왔어요. 서연의 머리카락에 앉았죠.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 혼잣말처럼 말했죠. 생존의 증명이었어.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친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민정이 버렸던 그 사진을 서연은 다시 찾아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뒤져서요. 엄마, 액자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나 이겨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작별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서연은 절벽을 떠나 차로 돌아왔고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통해 절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집이 아니라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요즘 일은 어때? 태준이 물었죠. 좋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람 있어요. 태준은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당연하죠. 30인데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태준도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한강공원이었죠. 밤이었지만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태준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언제든 오고 싶으면 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연은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18년 동안 품고 살았던 무게를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가볍게 걸을 수 있었죠. 태준과 헤어진 후 서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서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새로운 상담 요청이 와 있었어요. 14살 소년이었죠.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서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 온날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들으셨는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